2027년 6월 어느 화요일 오전 독헉 총리관저 기자회견장. 전 세계 27개국 언론이 생중계를 켜놓은 자리에서 일본 총리가 단 한 문장을 던진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은 현재 불법 점거 중입니다. 이 발언은 불과 6분 만에 CNN, BBC, NHK를 타고 전 세계로 퍼진다. 런던, 워싱턴, 베이징의 전문가들은 즉각 예측한다. 한국은 곧 강경 성명을 낼 것이다. 감정적 대응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한국 정부는 12시간, 24시간, 48시간 동안 단 한 줄의 항의도 내지 않는다. 72시간째가 되었을 때 침묵을 깬 것은 한국이었지만 내용은 감정이 아니었다. 상호 신뢰 기반이 흔들렸으므로 기존 협정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단 한 줄. 하지만 그 한 줄이 동해 감시망의 47%를 무너뜨리고 도쿄 증시를 흔들고 일본 총리실을 패닉에 빠뜨렸다. 한쪽에서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30분짜리 역사 발표가 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프로젝터 없이 127권의 기록만 들고 나온 외교관이 있었다. 한쪽에서는 감정이 카메라를 채웠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술과 숫자가 보고서를 채웠다. 72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도쿄 총리 관저에서 터져나온 독도 발언은 런던 시티의 회색 유리 건물 속에도 그대로 도달했습니다. 그 건물 27층, 유럽 최대 투자은행의 리스크 회의실. 그곳에 리처드 콜린스, 58세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동아시아의 위험을 숫자로만 재단해 온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차트 위의 재판관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제가 아시아를 믿지 않게 된 건 숫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 제 아버지의 공장이 문을 닫던 그날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북부 공단 지역. 아버지는 작은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그 공장이 납품하던 완성차 업체가 태국과 인도네시아 통화 폭락 여파로 생산 라인을 줄였습니다. 계약은 하루아침에 끊겼습니다. 3개월 뒤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가족은 집을 팔아야 했고 신문 일면에는 매일 같은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아시아발 금융 위기, 유럽 일자리 직격탄.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아시아는 위험, 불안, 감정이라는 도식이 박혀버렸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일본만큼은 다르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독일처럼, 영국처럼 질서와 규율, 신뢰의 나라. 저는 일본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나쁜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와 리포트 속 이미지만 쌓아왔습니다. 촛불 집회 사진들. 정권 교체 때마다 나오는 적폐청산 헤드라인. 감정이 앞서는 정치 토론 장면들. 저에게 한국은 성장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언제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중견국 정도였죠. 그래서 한국 관련 보고서 첫 문장은 늘 비슷했습니다. 정치 여론 변동성이 높고 위기시 감정적 대응 가능성 존재. 그 문장을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27년 6월 어느 화요일. 대형 스크린에는 도쿄 총리관저 생중계가 떠 있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은 불법 점거를 중단해야 합니다. 회의실 한쪽 금융시장 헤드 트레이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시작됐군. 한국 금방 발끈하겠어. 그럼 엔화는 잠깐 흔들리다가 다시 안정되겠지. 다른 분석가는 농담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늘 그랬잖아요. 감정적으로 크게 소리 지르고 결국 미국이 중재하고. 저는 모니터를 잠깐 바라보다가 새 보고서 초안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독도 분쟁 재점화 일본은 예측 가능. 한국의 감정 리스크 확대 우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수진이 들어왔습니다. 42세, 한국계 미국인 데이터 분석가. 저보다 16년 어리지만 동아시아 데이터만큼은
저보다 훨씬 깊이 있게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내부 조율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바로 말 안 하는 쪽이 오히려 더 신중한 거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 세상은 그렇게 드라마처럼 움직이지 않아. 특히 아시아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제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4시간째. 청와대 브리핑룸도 조용했습니다. 36시간째. 국방부, 합참, 어디에서도 격한 반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전략 부재로 보이는 이례적 침묵. 단기적으로 일본의 외교 여론전 우위 예상. 유럽과 미국 언론도 조금씩 프레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논리적 반박 자료 부족. 일본, 국제사회 향해 자신감 있는 메시지. 저는 사내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인 항해 대신 침묵이 길어지는 모습은 시장에 더 큰 불안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국이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요. 제 말은 깊이 고민한 분석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머릿속에는 오래된 공식 하나가 자동으로 떠올랐을 뿐이었습니다. 위기 때 선진국은 침착하고 신흥국은 소리부터 지른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흥국이라고 치부하던 한국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상함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이수진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한국이 말 대신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 세상은 그렇게 드라마처럼 움직이지 않아. 특히 아시아는. 그 말이 나중에 제 가슴을 찌르는 대사가 되리라는 걸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48시간째. 세계는 여전히 한국의 첫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먼저 흔들리기 시작한 쪽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내부 시스템이었습니다. 질문 한국이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일본의 방위해양 감시 능력 평가부터 비상경고 등이 켜지기 시작했을까요? 72시간이 되던 새벽. 서울 국방부 홈페이지에 짧은 문장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상호 신뢰 기반이 흔들렸으므로 기존 한일 군사 협력 및 정보 공유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감정적 단어는 없었습니다. 규탄, 강력히 경고 같은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군사 담당자들의 심장은 한 번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쿄 방위성 상황실. 밤샘 근무 중이던 참모가 긴급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한국이 해상 수색 구조 합동 훈련을 일방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협정 재검토라고만. 보고서를 받아든 국장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끼리 하면 되지. 감시망 조금 줄어들 뿐이야. 그러나 그 조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곧 드러났습니다. 같은 시각. 하와이에 있는 미 태평양 사령부 분석팀이 런던으로 보낸 비공개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동해 북부 해역 일본 단독 감시 능력 추정치. 내용은 단순하지만 잔인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해온 수중 음향 데이터 제거 시 일본 측 잠수함 탐지 범위 약 4,352% 감소 추정. 위성 연동 해류 분석 AIS 레이더 통합정보 미제공 시 동해 북부 특정 구역은 블라인드 존이 될 가능성. 결론 부분엔 조심스러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중단 시 일본은 동해 북부에서 독자적 조기 경보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할 수 있음.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잠깐.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감시망의 상위 플레이어였다고요? 제 머릿속에서 10년 넘게 굳어있던 도식 하나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선진, 기술 강국, 안정된 동맹.
한국은 성장했지만 감정적인 중견국. 이 공식에 처음으로 예외값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버틸 거야. 시장은 늘 일본 편이었으니까. 저는 제가 보고 싶은 쪽으로만 차트를 해석하려 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수진이 서랍에서 오래전 만들어 두었던 내부 리포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해양 감시 수중 음향망의 실제 수준 일본 대비 비교 분석. 그 리포트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동해 북부 감시에서 실질적 기술, 우위는 한국이라는 데이터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 상단에는 이런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리포트 게시 보류 시장 혼란 우려 이유로 상부 검토 중단. 제가 아닌 윗선이 내렸던 결정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서 못 본 건 아닐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본은 여전히 언론을 통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독자 감시 체계로 대응하겠다. 한국의 훈련 취소는 정치적 제스처일 뿐. 하지만 미 해군 쪽에서는 냉정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일본은 한국 기술 없이는 동해 북부 감시가 어렵다. 일본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올라갔습니다. 방위성 내부 문건이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감시 능력은 일본보다 최소 10년 이상 앞서 있음. 군사적 대응 불가능. 총리실 전달 검토되지 않음.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총리실 전달. 검토되지 않음. 이건 단순한 정보 누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무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의 결과가 지금 일본 방위성 전체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997년 아버지의 공장이 문을 닫던 날. 신문 일면에 올라온 헤드라인. 아시아발 금융 쓰나미. 그 기사는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을 모두 한 덩어리로 묶어서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전부 똑같은 색으로 칠해진 것처럼. 하지만 지금 30년이 지난 2027년. 제 앞에 놓인 보고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감시 기술은 일본을 압도한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믿어온 세계 지도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하지? 질문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미 존재하던 협정을 검토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왜 일본의 동해 감시망을 절반 가까이 무너뜨리는 도미노의 시발점이 되었을까요? 48시간째. 일본은 블랙이글스의 일본 상공 경유를 거부했습니다.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이 국제 에어쇼 참가를 위해 일본 영공 통과 신청을 했지만 일본 방위성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독도 문제로 인한 외교적 긴장 상태. 미국 회의실에서는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힘없네. 일본이 대놓고 무시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카드가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단 한 줄. 상호 신뢰 기반이 흔들렸으므로 기존 협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감정 없는 건조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관방장관이 새벽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일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어서 한국이 조용히 한일 해상수색 구조 합동훈련을 일방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도 똑같이 상호 신뢰 기반 재검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 해군 분석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동해 북부 감시 능력의 47% 손실. 일본의 동해
감시가 사실상 한국의 수중음향 위성 해류 분석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닌데? 제 옆에 앉아있던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말 대신 시스템을 움직였습니다. 감정 대신 구조를 건드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10년 넘게 굳어있던 공식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일본은 선진, 기술 강국, 안정된 동맹. 한국은 성장했지만 감정적인 중견국.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보고서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일본의 동해 감시가 불가능하다. 저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중국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일본의 도발은 동북아 안정을 해친다. 역사적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 이어서 중국 관광청이 일본 여행 자제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단체 관광 중단, 항공편 신규 예약 제한. 사실상의 경제 제재였습니다. 도쿄 증시는 항공 관광주 중심으로 흔들렸습니다. 일본 경제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부 회의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 노리고 한 수냐 아니면 우연히 겹친 것이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타이밍이 너무 정확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가와무라 켄타. 60세, 일본 재무성 출신, 현재는 일본 정부 자문역. 저와 2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일본은 신중하다고 강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리처드,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실수?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와무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한국의 독도 감시 기술은 우리가 상상한 수준이 아닙니다. 일본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총리는 방위성 보고서를 받고도 읽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판단만으로 독도 발언을 강행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가와무라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제가 배신자가 될까봐. 그 순간 저는 1997년 아버지의 공장이 문을 닫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신문 일면에 올라온 헤드라인. 아시아발 금융 쓰나미. 그 기사는 모든 아시아 국가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위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30년이 지난 2027년. 위험한 것은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정치가 위험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보고서 첫 문장을 지웠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다라는 문장을요. 질문 한국이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일본의 방위해양 감시 능력 평가부터 비상 경고 등이 켜지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시작된 것은 단순한 해역 분쟁이 아니라 기술 기록 신뢰를 둘러싼 전면전이라는 사실을 누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될까요? 5일째, 싱가포르 국제회의장.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핵심 의제는 독도의 역사법적 근거 검토였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15명이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려한 PPT, 방대한 자료. 완전 무장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대표단은 7명이었습니다. 손에 든 건 얇은 책자와 낡은 문서 복사본뿐이었습니다. 저는 런던 회의실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이 압도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대표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17세기 고문서, 1905년 편입 문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30분 동안 체계적이고 방대한 자료를 보여주며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장도 처음에는 일본 꽤 준비 많이 했네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차례가 왔습니다. 한국 수석대표 한세진 63세. 반백의 베테랑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합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켜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PPT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에 든 책자 한 권을 펼쳤습니다. 512년 삼국사기. 우상국 복속 기록입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치밀하게 127건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우산도무릉도, 안영복 진술서, 대한제국 칙령 41호, 에스카핀 677호. 하나씩 날짜, 출처, 법적 의미와 함께 그는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을 읽었습니다. 회의장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대표가 펜을 들었습니다. 대만 대표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127번째 문서. 한세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입니다. 그는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세진은 일본 대표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본 발표에서는 이 문서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그 자리에서 우왕좌왕하며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저는 런던 회의실에서 그 장면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일본 발표랑 레벨이 다르다. 한세진은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독도는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진 것을 다행으로 여길 뿐입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장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길지만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아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한 남자가 감정 없이, 소리 없이, 기록만으로 일본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수진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날 밤, 일본 국내 방송에 전직 해상자위대 장군이 출연했습니다. 사토 미노루 72세. 그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독도 감시망은 우리가 상상한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 기술력은 일본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총리의 도발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해 행위입니다. 총리는 방위성 보고서를 받고도 읽지 않았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어서 전직 외무성 차관 오쿠무라 레이지도 TV에 나왔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한국 문서를 다 분석했습니다. 내부 결론은 한국 기록이 법적으로 더 신뢰성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국민에게 숨겼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30년간 속았다며 분노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와무라를 떠올렸습니다. 그도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양심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공격한 게 아니라 일본의 양심이 일본 정권을 무너뜨리고 있다. 질문 숫자와 등급만 믿어온 한 남자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한국은 기록의 강국이라는 새로운 공식이 생기려 할 때 과연 일본 내부에서는
어떤 진실이 폭발 직전에 있었을까요? 일본은 여전히 언론을 통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독자 감시 체계로 대응하겠다. 한국의 훈련 취소는 정치적 제스처일 뿐. 하지만 내부에서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7일째, 일본 방위성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극비 문건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독도 감시 시스템 일본 대비 최소 10년 격차. 내용은 잔인했습니다. 군사적 보복 도발은 권고하지 않음. 총리실 전달 완료, 검토되지 않음.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총리실 전달 완료, 검토되지 않음. 이건 정보 누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무시였습니다. 그날 밤 NHK 긴급 인터뷰에 전직 해상자위대 장교 사토 미노루가 출연했습니다. 72세. 그는 카메라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독도 감시망은 우리가 상상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기술력은 일본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총리의 도발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해 행위입니다.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총리는 방위성 보고서를 받고도 읽지 않았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어서 전직 외무성 차관 오쿠무라 레이지도 TV에 나왔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한국 문서를 다 분석했습니다. 내부 결론은 한국 기록이 법적으로 더 신뢰성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국민에게 숨겼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30년간 속았다며 분노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런던 회의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가와무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습니까? 가와무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와무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제가 배신자가 될까봐.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양심입니다. 가와무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1997년 아버지의 공장이 문을 닫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신문 일면에 올라온 헤드라인. 아시아발 금융 쓰나미. 그 기사는 모든 아시아 국가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위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30년이 지난 2027년, 위험한 것은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정치가 위험했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공격한 게 아니라 일본의 양심이 일본 정권을 무너뜨리고 있다. 8일째, 일본 국회에서는 자민당 의원들이 소리쳤습니다. 문제는 독도가 아니라 총리가 국가 신뢰도를 박살낸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당내 불신임으로 총리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본 재계 12개 거대 기업 회장단이 총리실에 집단 항의했습니다. 중국의 여행 제재, 도쿄 증시 폭락, 관광 항공주 15% 이상 급락. 이건 더 이상 외교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입니다. 총리는 끝까지 강경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계는 더는 못 참겠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수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수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록과 기술이 이미 말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동아시아 안정축의 재평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보고서 첫 문장은 과거 제가 써온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정치 여론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번 위기에서 가장 예측 가능하고 책임 있는 행위자로 등장했다. 상사는 처음엔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리처드, 30년간 우리가 팔아온 스토리를 스스로 부정하겠다는 건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본 겁니다.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요. 질문 만약 부실했던 것은 아시아가 아니라 편견과 정치였다면 어떨까요? 한국이 일본을 공격한 게 아니라 일본의 양심이 일본 정권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과연 세계는 누구를 더 신뢰하게 될까요? 11째. 일본 총리는 끝까지 강경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한국 국방부가 움직였습니다.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 한국 해군 중령 김세준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 하나를 켰습니다.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겠습니다. 브리핑 화면이 켜졌습니다. 수면, 수중, 공중. 3층 구조의 3D 맵이 한 화면에 통합돼 있었습니다. 독도 주변 50km 반경. 모든 물체의 위치, 속도, 방향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2척의 실제 이름, 실시간 위치가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저는 런던 회의실에서 그 화면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미국 국방부, 미 해군 장교들조차 우리 시스템보다 정교하다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세준은 마지막 한 줄을 말했습니다. 필요시 이 시스템은 SLBM, 잠수 한발 사탄도 미사일 체계와 연동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 측 평가가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 방어가 아니라 동해 전체 제해권을 장악한 수준이다. 저는 그 순간 제가 20년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수진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의 일부만 보여준 겁니다. 진짜 힘은 절대 다 까지 않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1997년 아버지의 공장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통화 폭락 여파로 계약은 끊겼고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매일 같은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아시아발 금융 쓰나미. 그 기사는 모든 아시아 국가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위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30년이 지난 2027년, 제 앞에 놓인 화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감시 기술은 일본을 압도한다. 한국의 기술은 미국 시스템보다 정교할 수 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믿어온 세계 지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을 다 보여주지 않은 나라와 진실을 끝까지 숨기려 한 나라. 세계는 어느 쪽을 더 신뢰하게 될까? 12일째. 중국 외교부가 강경 발언을 냈습니다. 일본의 도발은 동북아 안정을 해친다. 역사적 기록을 존중해야 한다. 이어서 중국 관광청이 일본 여행단체 관광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도쿄 증시는 관광 항공주 중심으로 15% 이상 폭락했습니다. 일본 재계 12개 거대 기업 회장단이 총리실에 집단 항의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외교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입니다. 대만 정부도 기록 존중을 명분으로 한국에 우호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NSC,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국방부, CIA가 모두 모여 논의했습니다. 누가 진짜 위험한가, 누가 안정적인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일본 감정에 빠져 예측 불가능, 내부 분열, 경제 외교 여론 붕괴. 한국 침착하고 일관된 전략, 논리와 기록, 통제된 기술 공개, 품격 있는 메시지. 국가안보보좌관이 선언했습니다. 동북아에서 위험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동북아 안정의 기준점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0년 동안 미국의 기준축이었던 일본이 한 번의 위기 관리 실패로 위험 요소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새로운 안정 기준으로 등극했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안정 기준은 한국입니다. 질문 한 사람이 평생 믿어온 세계 지도가 뒤집힐 때 그 사람의 눈에 맨 처음 보이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도시는 과연 그가 생각했던 모습일까요? 14일째.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됐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당내 불신임으로 총리가 무너진 사례가 됐습니다. 일본 국회에서는 자민당 의원들이 소리쳤습니다. 문제는 독도가 아니라 총리가 국가 신뢰도를 박살낸 것입니다. 일본 재계는 더는 못 참겠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도쿄 증시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중국의 일본 여행 제재, 관광 항공주 폭락, 경제계 반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런던 회의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리처드, 보고서 다시 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제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봐야 하는 것을 쓰기로 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동아시아 안정축의 재평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첫 문장은 과거 제가 써온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정치 여론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번 위기에서 가장 예측 가능하고 책임 있는 행위자로 등장했다. 상사는 처음엔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리처드, 30년간 우리가 팔아온 스토리를 스스로 부정하겠다는 건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본 겁니다.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요. 상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감정 대신 기록을 선택했다. 한국은 소리 대신 기술을 선택했다. 한국은 자랑 대신 품격을 선택했다. 저는 그 문장을 쓰며 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아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으로 쓰고 있는 보고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안정의 핵심축이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날 밤, 미국 백악관 상황실에서 새로운 전략 문서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안정의 핵심축이다. 독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존중한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70년 동안 미국의 기준축이었던 일본이 한 번의 위기 관리 실패로 위험 요소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새로운 안정 기준으로 등극했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질서의 중심, 대한민국이다. 그날 밤, CNN, BBC, 알자지라 등 세계 언론이 특집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침묵으로 이긴 전쟁. 기록 기술 품격의 승리. 독일, 프랑스, 영국, 동남아, 중동까지 한국과 방산 기술 협력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위기 관리의 모범, 신뢰할 수 있는 강국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1997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공장이 문을 닫던 날. 신문 일면에 올라온 헤드라인. 아시아발 금융 쓰나미. 하지만 지금 30년이 지난 2027년. 아시아는 더 이상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가슴속 깊이 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믿어온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안정 기준은 한국이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한 사람이 평생 믿어온 세계 지도가 뒤집힐 때 그 사람의 눈에 맨 처음 보이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도시는 과연 그가 생각했던 모습일까요? 몇 달 뒤, 서울에서 동아시아 해양안보금융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를 직접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 강 위로 펼쳐진 다리들, 밤늦게까지 켜져 있는 공장 불빛들, 지하철역 계단을 뛰어오르는 학생들. 그 풍경은 저에게 위험한 신흥국이 아니라 조용히 괴물처럼 성장한 공업기술 국가로 다가왔습니다. 포럼 연단에 한국 원로 외교관 한세진이 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독도는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이번 일로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이 한 걸음 더 드러났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여길 뿐입니다. 박수는 길지만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본 참석자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가와무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저는 로비 한쪽에서 이수진과 마주 섰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감정적인 나라가 어디인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유리창 너머로 붉은 석양에 물든 서울 도심을 바라봤습니다. 그 뒤편 소리 없이 흐르는 동해가 제 머릿속에 겹쳐졌습니다. 적어도 한국은 아니군요. 저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서울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1997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공장이 문을 닫던 날, 신문 일면에 올라온 헤드라인. 아시아발 금융 쓰나미. 하지만 지금 30년이 지난 2027년, 아시아는 더 이상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제 회고록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질서의 중심,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믿어온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진실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했다. 한국은 소리가 아니라 기술로 말했다. 한국은 자랑이 아니라 품격으로 말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제 가슴속 깊이 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동아시아의 안정 기준은 한국이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영토 분쟁의 승패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위기 앞에서 소리를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기록과 기술, 품격을 선택한 나라는 생각보다 작았고 생각보다 강했다. 저는 제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침묵으로 이긴 나라.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 한 줄 남겨주십시오.